한때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은 자연법이 깃든 신비한 숲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숲은 단순히 나무와 동물로 가득 찬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살아 숨쉬는 존재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곤 했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수세대에 걸쳐 숲에서 자연법에 대한 배움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산약, 농경법, 건축 등 실생활의 기술을 전수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지침도 얻었습니다. 숲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그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게 하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고 호기심 많은 청년 토마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연법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마을 어르신들에게서 숲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지만 그들은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숲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숲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토마스는 결심을 굳히고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숲을 탐험하던 중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가 숲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바늘구멍처럼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마치 현실과 비현실을 가르는 경계선 같았고 토마스는 그 길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맑고 조용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는 크고 잔잔하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신비로운 빛이 뿜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동안 토마스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퀴나스가 말한 자연법, 즉 인간 본성의 도덕 적지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토마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숲의 정령들을 만났습니다. 정령들은 각기 다른 형태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조화롭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에게 인간 본성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토마스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자연법의 일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토마스는 숲에서 배운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연법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단순하고 보편적인 진리임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숲의 신비를 넘어 마을의 윤리와 문화까지도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법의 가르침에 따라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마스는 마을의 현자이자 조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연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도덕적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신비로운 숲과 숲이 담고 있는 자연의 법칙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자연법이 지혜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사람들은 여전히 숲속에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웃 간에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싸움이 벌어졌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평화로운 일상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여행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 온 철학자였고 마을 사람들에게 감히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홉스였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론 사회계약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홉스는 마을 중심 광장에 서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연, 상태의 위험성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홉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에게는 서로가 가장 큰 적입니다. 신뢰가 없기에 두려움과 불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집안에 홀로 있을 때조차 안심할 수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자유조차 즐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독하고 불결하며 난폭하고 짧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홉스는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을 합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계약을 맺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의 강력한 힘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 이론에 따르면 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르죠. 한마을 주민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자유를 잃고 그 리바이어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홉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유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혼란 속에서의 자유는 오히려 굴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삶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게 된다면 그것은 가치 있습니다. 개인의 작은 자유를 공동 안전을 위해 바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는 서로 계약을 맺고 그 통합된 힘을 통해 하나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고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질서 아래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은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그렇게 작은 마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력한 리바이어더니 그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홉스의 이론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로 남아 먼 훗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일리아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음의 샘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샘이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 아낌없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샘은 단순한 물이 아닌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출발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었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고 평등을 강조하는 이들은 작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갔다. 그 결과 마을은 분열되었고 서로 간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철학자가 방문하였다. 그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전설 속 샘의 존재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철학자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있던 샘을 둘러싼 비밀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곧 그가 발견한 것은 샘물 속에 담긴 이야기였다. 샘의 물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욕망이 거치는 길을 상징하고 있었다. 마을의 초기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서로 반목하게 되었고 샘의 물은 조금씩 말라감에 따라 그들의 자유도 함께 사라져갔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합의를 찾아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철학자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샘 주위로 모이게 하고 각자 자신의 욕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샘의 물이 말라버린 이유가 개인의 욕망이 공동체의 이익을 방해했기 때문이며 진정한 자유는 그 욕망과 공동체의 필요를 조화롭게 맞출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불신과 회의감을 가졌지만 철학자의 설명을 듣고 점차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샘물을 다시 풍부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약속, 즉 사회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각자는 자신의 자유를 약간씩 포기하면서도 공동체의 더 큰 자유와 평등을 기대했다. 그들은 이 계약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아갔다. 시간이 지나며 샘의 물은 다시 솟아올랐고 마을엔 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을 통해 얻은 자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가꿀 수 있는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일리아 마을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실천하며 날로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렇듯 일리아 마을의 이야기는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발전이 서로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이는 단지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에 사는 이하늘이라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이하늘은 늘 인간계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이하늘은 어느 날 인간 세계에서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가 제안한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에 깊이 매료된 이하늘은 이를 바탕으로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하늘은 신비로운 힘을 사용해 인간 세계의 한 마을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요정의 출현에 놀랐지만 이하늘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늘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고 효과적 이타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하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행을 행할 때 감정적인 만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을 마음껏 쓸 수 없는 현실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답니다. 바로 이 효과적 이타주의가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끼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하늘은 마냥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딘가에 어린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처럼요. 그럴 때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움직여 서로 모여 토론하기 시작했고 마을의 자원을 모아 어디에 사용해야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마침내 그들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질병 예방, 지역 사회교육,
부족한 식수 공급 문제 등의 도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하늘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가 주는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계산된 선행은 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이하늘이 가르쳐준 효과적 이타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자원 사용 계획을 세웠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감정적인 충동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선행이 어떻게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요. 그렇게 이하늘은 다시 요정의 세계로 돌아가며 그 마을의 커다란 변화와 긍정적인 평판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하늘 요정의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효과적 이타주의는 그 마을과 그 주변의 새로운 인류의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